콜라이더가 선정한 21세기 영화 속에 나타난 최고의 악당 15명. 미국의 영화 전문 매체인 콜라이더는 21세기 영화 속에 나타난 최고의 악당 15명을 소개했는데, 최고의 영화는 히어로와 악당 사이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탄생합니다. 그만큼 악당은 영화 흥행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영화 팬들에게 영웅보다 사랑받는 악당 15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5위. 위플래시의 플래처. 주인공 앤드루 네이머는 명문 음악학교인 셰퍼드 음악원에 다니는 드럼 전공 학생으로 세계적인 재즈 드러머가 되는 꿈을 품고 매일같이 연습에 몰두합니다. 그는 우연히 전설적이지만 악명 높은 지휘자 플래처 교수의 눈에 띄어 그의 스튜디오 밴드에 들어가지만, 플래처는 천재를 키운다는 명분 아래 욕설, 폭력, 심리적 압박까지 동원해 앤드루를 극한으로 몰아붙입니다. 앤드루는 피가 나도록 드럼을 치고 인간관계까지 희생하면서도 플래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갈아넣고, 강박과 집착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결정적인 경연 무대에서 플래처가 앤드루를 망신 주기 위해 악보조차 주지 않고 지휘하자 앤드루는 잠시 좌절하지만 무대에 다시 올라와 플래처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만의 드럼 솔로를 펼칩니다. 플래처는 처음에는 분노하지만 앤드루의 광기 어린 연주에 압도되어 둘은 마치 스승과 제자가 아닌 동등한 음악적 파트너처럼 호흡을 맞추는데, 영화는 강렬한 카타르시스의 순간에서 막을 내립니다. 위플래시에서 강렬한 인상을 주는 캐릭터인 플래처 교수는 주인공에게 계속 쓴소리를 하는 지휘자로서 완벽을 추구하는 악당인데, 제.이케이 시몬스가 연기를 했습니다. 14위. 퀸카로 살아남는 법의 레지나 조지. 아프리카에서 부모와 함께 살던 소녀 케이디 헤로는 16살에 처음 미국 고등학교에 전학 오는데, 자연 속에서 자라나 학교 사회의 복잡한 규칙에 적응하지 못하지만 곧 아웃사이더 친구 제니스와 데미언을 사귀입니다. 학교에는 절대 권력을 가진 퀸카 그룹이 있었는데, 레지나 조지와 그녀의 측근들인 그레첸과 카렌으로 제니스는 케이디에게 레지나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 안에서 무너뜨리자며 케이디를 퀸카 그룹에 잠입시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된 작전이었지만 케이디는 점점 레지나의 권력과 화려한 생활에 매료됨과 동시에 레지나의 전 남자친구인 에런에게 호감을 갖게 되면서 케이디와 레지나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폭발합니다. 레지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은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케이디 역시 레지나처럼 오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 결국 친구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학교 전체가 혼란에 빠지죠. 케이디는 자신이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두 앞에서 잘못을 인정해 레지나와도 화해하고 퀸카 집단의 권위는 해체되는데,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자신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마무리됩니다. 영화 퀸카로 살아남는 법의 레지나 조지는 태어날 때부터 쉴 새 없이 남을 비교하는 성격의 소유자로 사악한 10대 소녀의 표본이자 기준인데, 이간질의 고수이자 뒤통수를 제대로 날릴 줄 아는 악역입니다. 13위. 시티 오브 가세제. 배경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가인데, 주인공 로켓은 사진작가를 꿈꾸는 소년으로 어릴 적부터 빈민가의 폭력과 범죄를 가까이서 목격하면서 그의 시선으로 마을의 범죄 조직이 형성되는 과정을 그려갑니다. 1960년대 소년 갱단 삼총사가 등장해 소규모 강도와 약탈을 일삼는데, 그 중에는 로켓의 형도 있었고, 그 속에 있던 어린 소년 리틀제는 점점 더 폭력적이고 잔혹한 성향을 드러냅니다. 삼총사 조직이 해체된 뒤 제는 마약 거래와 살인을 통해 세력을 키워 1970년대 리우 빈민가 최대의 범죄 보스로 성장하는데, 로켓은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범죄 대신 사진이라는 다른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제는 폭력과 공포를 무기로 도시를 장악하지만 점점 잔혹해져 친구도 적으로 돌리는데, 라이벌 카르텔가 등장해 두 조직의 전쟁이 벌어지고 제는 자신이 키운 어린 소년 갱단에게 배신당해 처참히 살해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사진 작가로서의 인생을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소년 군단이 새로운 갱단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폭력의 악순환은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영화 속 제는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사이코패스인데, 학창시절 처음 살인을 저질렀고 자신의 살던 지역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학살을 벌이는 사람들의 고통을 즐기며 그 어떤 자비도 찾아볼 수 없는 인물입니다. 12위. 도르와 어벤져스의 로키.
토르 시리즈는 아스가르드의 왕자 토르는 오만함 때문에 아버지에게 힘과 무기를 빼앗기고 지구로 추방되는데 인간 과학자 제이 포스터와 만나 성숙해지고 동생 로키의 음모를 막으며 천둥의 신으로 거듭납니다. 어둠의 정령 말레키스가 우주를 혼돈에 빠뜨리려 하자 토르는 로키와 힘을 합쳐 맞서는데 큰 희생 끝에 승리하지만 로키가 살아남아 아스가르드 왕위에 접근을 합니다. 누이 헬라가 나타나 아스가르드를 파괴하려 하자 토르는 헐크, 로키, 발키리와 팀을 이뤄 맞서 싸우고 결국 아스가르드를 스스로 불태워 헬라를 막지만 그 과정에서 아스가르드 멸망이 현실이 됩니다. 토르는 전사 제인 포스터가 묘리르를 들어 새로운 토르가 된 것을 알게 되는데 아이들을 납치한 빌런 코르와 싸움 끝에 제인은 자신을 희생해 토르를 돕고 토르는 아이들과 새로운 가족을 꾸립니다. 어벤져스 시리즈는 로키가 외계군 치타우리와 함께 지구를 침공하자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헐크,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 등이 모여 어벤져스를 결성, 뉴욕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아이언맨과 브루스 배너가 만든 AI 울트론이 인류를 위협하자 어벤져스는 울트론과 맞서 싸우며 도시 소코비아가 파괴되고 비전이 탄생하지만 새로운 갈등의 씨앗인 소코비아 협정이 생깁니다. 우주 최강의 빌런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자 어벤져스와 가디언즈가 힘을 합쳐 막으려 하지만 실패하고 타노스는 손가락을 튕겨 인류 절반이 사라집니다. 살아남은 히어로들이 과거로 가서 스톤을 모으고 타노스를 최종 결전에서 물리치는데 아이언맨은 목숨을 바쳐 우주를 구하고 캡틴 아메리카는 과거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선택해 어벤져스 1세대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로키는 마블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악역인데 힘과 권력에 목말라 있으며 토르에 대해 열등감으로 가득한 인물로 굉장히 예민하며 감정 변화가 심한데 양자란 사실에 매우 민감해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캐릭터입니다. 11위 올드보이의 이우진. 평범한 가장 오대수는 어느 날 이유도 모른 채 납치되어 15년 동안 좁은 방에 감금되는데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던 그는 아내가 살해되고 자신이 범인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풀려난 오대수는 누가 자신을 가뒀는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젊은 초밥 요리사 미도를 만나 서로 끌리게 되고 함께 진실을 찾아 나섭니다. 오대수를 감금한 사람은 부유한 사업가 이우진으로 그는 과거 고교 시절 오대수가 우연히 목격한 자신과 친누나의 근친 관계가 소문으로 퍼져 누나가 자살하게 된 것을 원한으로 간직해왔습니다. 15년 감금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오대수를 철저히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복수극의 일부였던 것으로 이우진은 마지막에 오대수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는데 오대수와 사랑에 빠진 미도가 그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오대수는 자신도 모르게 근친을 저지른 셈인데 절망한 오대수는 무릎 꿇고 애원하며 혀를 잘라내 이우진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우진은 복수의 완성을 확인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오대수는 최면술사를 찾아가 이 진실을 잊으려고 하며 미도와 재회를 하지만 그가 정말로 완악했는지는 모호하게 끝나며 영화는 여운을 남깁니다. 이우진은 복수의 첫 단계로 15년간 한 사람을 가둔 것을 봤을 때 가장 악마적인 측면을 가진 캐릭터인데 보통 악당들과 달리 참을성이 강해 복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압니다. 12. 엑스맨 시리즈의 매그니토. 영화 엑스맨 시리즈는 인간과 돌연변이 사이의 차별과 공존, 자비에와 매그니토의 우정과 배신, 울버린, 진 그레이 같은 캐릭터들의 정체성, 공동체와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 의미라는 희생을 그린 시리즈물입니다. 1960년대의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돌연변이들의 존재가 드러나자 친구 사이인 젊은 찰스 자비에와 에릭은 갈등하는데 에릭은 인간 불신으로 매그니토가 되고 자비에는 학교를 설립합니다. 1973년에 울버린이 미래를 바꾸기 위해 과거로 전송되는데 미스틱의 암살 사건을 막고 역사를 바꾸며 원래의 암울한 미래는 리셋되어 이때부터 새로운 타임라인이 시작됩니다. 1980년 고대 돌연변이 아포칼립스가 부활하자 매그니토가 악에 가담하지만 결국 엑스맨과 함께 싸우고 1990년 진이 우주의 강력한 힘으로 폭주해 동료와 갈등하고 미스틱이 죽지만 진이 희생해 지구를 구합니다. 2000년대 초 울버린이 엑스맨에 합류하며 매그니토가 인간을 돌연변이로 바꾸려다 저지당하는데 정부의 돌연변이 제거 계획이 등장하자 엑스맨과 매그니토가 협력해 위협을 막습니다.
돌연변이 능력을 없애는 치료제가 등장해 매그니토와 인간 사이 전쟁이 벌어지며 진이 피닉스로 복주하자 울버린이 그녀를 죽이며 센티넬에게 멸망당한 미래는 울버린이 과거를 바꿔 다시 평화롭게 리셋됩니다. 죽었던 엑스맨 멤버들이 살아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2029년에 돌연변이가 거의 사라진 디스토피아에서 늙고 힘이 쇠한 울버린이 소녀 로라를 지키며 마지막으로 희생해 울버린 시대의 종언을 구합니다. 매그니토는 유년 시절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섬세하게 설정된 캐릭터로 집단 학살의 피해자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미쳐버린 역할이지만 언제나 내적 고민을 하는 인물이라 악당이자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9위. 미스티의 카모디 부인. 메인주의 작은 마을에서 폭풍이 몰아친 다음 날, 데이비드와 아들 빌리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고 안개 속에서 정체불명의 괴물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습격합니다. 사람들은 마트 안에 갇혀 생존을 모색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부 괴물의 공포보다 내부 인간들의 갈등이 더 커지고 데이비드 일행은 이성적으로 탈출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종교관 카모디 부인을 중심으로 한 집단은 이건 신의 심판이다. 재물을 바쳐야 한다고 선동하고 사람들이 점점 두려움에 굴복해 카모디 부인을 추종하면서 내부는 극단적 종교 집단으로 변해갑니다. 결국 데이비드와 몇몇은 위험을 무릅쓰고 마트를 빠져나와 차를 타고 안개 속을 헤매보지만 괴물들이 득실거리는 폐허와 절망뿐인데 연료가 떨어지고 희망도 보이지 않자 데이비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총알은 4발뿐이지만 데이비드와 함께 있던 생존자는 5명으로 데이비드는 아들 빌리를 범해 동료들을 모두 쏴 죽이고 자신은 죽을 총알이 없어 괴물에게 잡아먹힐 각오로 차에서 내립니다. 그 순간 안개 속에서 괴물이 아니라 군대가 진압하며 생존자들을 구조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불과 몇 분만 버텨다면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으로 데이비드는 절망 속에서 오열하며 영화는 끝납니다. 카모디 부인은 종교에 빠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자행하는 악랄한 리더인데 그녀는 종교의 믿음이라는 이유로 비도덕적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8위. 반의 미로의 캡틴 비달. 1944년 스페인 내전 직후 어린 소녀 오피리아는 임신한 어머니를 따라 새아버지인 비달 대위의 집으로 오는데 비달은 프랑코군 장교로 공화파 잔당을 잔혹하게 진압하는 인물입니다. 잔혹한 현실 속에서 오피리아는 동화책과 환상을 사랑하는 아이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저택 근처의 낡은 미로에서 오피리아는 반인반수 요정인 판을 만납니다. 판은 오피리아가 사실은 지하 왕국의 공주 모안나의 환생이며 돌아가려면 3가지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오피리아는 거대한 두꺼비 처치에 성공의 열쇠를 얻습니다. 그러나 식탁의 괴물 페일맨의 방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경고를 어기고 포도를 집어 먹자 괴물이 깨어나 요정 몇 마리가 죽고 마지막 시험은 자신의 동생 아기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판은 동생의 피가 열쇠라며 제물로 요구하지만 오피리아는 아기를 해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순간 현실 속에서 비달 대위가 나타나 그녀를 쏘아 죽이는데 저항군이 마침내 비달을 처단하고 아기는 무사히 보호됩니다. 죽어가는 순간 오피리아는 지하 왕국의 화려한 궁전에서 왕과 앙비 앞에 나타나며 자신이 진정한 공주로 돌아왔음을 확인하는데 영화는 그것이 실제인지 상상 속 환상인지 모호하게 열어두며 끝납니다. 영화 속 악의 세력은 캡틴 비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는 2차 대전 스페인 군대의 캡틴이자 파시스트로 목표는 숲속에 남아있는 반란군은 모두 없애는 것이며 규율을 엄격히 지키는 군대 문화의 결정체입니다. 7위. 해리포터 시리즈의 돌로레스 엄브리지. 물론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의 가장 강력한 악당은 볼드모트지만 수많은 해리포터 팬들은 돌로레스 엄브리지 역할을 더 싫어하는데 그녀는 우아한 척을 하며 사람 속을 긁는 매력이 있습니다. 권력과 힘있는 악당에 아첨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마음속에서 미움이 저절로 샘솟는데 그녀는 영국 마법부 소속이었다 나중에 호그와트 교수 및 교장 대리를 하게 됩니다. 마법부 차관, 호그와트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 호그와트 최고 조사관의 직책을 갖고 있는데 분홍색 옷, 고양이 장식, 지나친 권위주의, 잔혹성과 위선이 특징입니다. 마법부 장관 코넬리우스 퍼지가 덤블도어를 견제하기 위해 엄브리지를 파견하자 수업에서 실전 마법은 가르치지 않고 이론만 주입하며 학생들의 저항에 맞서 교육 법령을 남발해 권력을 강화합니다.
호그와트 최고 조사관으로 임명되어 교사와 학생들을 통제하며 덤블도어를 몰아내고 교장 대리로 취임하지만 학생들과 교사들의 반발, 특히 쌍둥이 프레드와 조지 위즐리의 장난과 해그리드 추방 문제로 혼란을 겪습니다. 마법부가 결국 볼드모트의 부활을 인정하면서 엄브리지는 호그와트에서 쫓겨나지만 여전히 마법부에 남아 권력 유지에 집착하는데 머글 출신 마법사 등록위원회를 운영하며 머글 출신 마법사들을 박해합니다. 볼드모트 정권 하에서도 살아남으며 순혈주의 정책에 동조하지만 이후 전후 처리 과정에서 처벌을 받는데 작은 권력에 취해 독재자가 될 수 있는 인간 군상을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6위 악마를 보았다의 장경철. 장경철보다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역할은 없을 것인데 누구보다 충동적이고 포악한 성격의 연쇄 살인마로 여성을 죽이면서 희열을 느끼고 피해자 가족 앞에서 성폭행은 물론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악당입니다. 국정원 의원 김수현의 약혼녀가 집으로 가던 길 우연히 마주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장경철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는데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만 단서는 부족하고 수현은 스스로 범인을 추적하기로 결심합니다. 수현은 특수요원답게 치밀하게 경찰을 뒤쫓는데 결국 경찰을 잡아 고문한 뒤 죽이지 않고 풀어주며 내가 도망칠수록 나는 계속 찾아와 지옥을 보여주겠다는 방식의 처벌을 시작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이자 가해자의 위치가 뒤섞인 채로 점점 더 흉폭해지고 다른 희생자들을 낳는데 수연의 복수 방식은 그를 점점 더 잔혹한 괴물로 변모시키며 주변의 무고한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립니다. 결국 수연은 경찰을 다시 붙잡아 그의 가족들 앞에서 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만드는데 경찰은 죽기 직전 괴로운 절규를 터뜨리지만 동시에 수연 또한 씁쓸한 눈물을 흘립니다.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복수의 끝은 또 다른 악마의 탄생임을 보여주는 영화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무너져 누가 진짜 악마인가라는 질문을 남기는 영화입니다. 5위 갱스 오브 뉴욕의 빌더 버처 커팅요. 1846년 뉴욕의 파이브 포인트 지구에서 아일랜드 이민자 집단 데드 레비치의 지도자 발론 신부가 토착 세력 네이티브의 우두머리 1. 더 부처와의 갱 전투에서 살해당합니다. 그 아들 암스테르담은 고아가 되어 수용소에 보내지는데 16년 뒤 성인이 된 암스테르담은 아버지의 복수를 다짐하며 파이브 포인트로 돌아오지만 빌은 갱단뿐 아니라 뉴욕 정치까지 장악한 절대 권력자로 군림 중입니다. 암스테르담은 정체를 숨기고 빌의 측근으로 들어가 기회를 엿보는데 사기꾼이자 소매치기인 제니 에버딘과 관계를 맺고 빌에게 점점 인정받지만 진실이 드러나면서 암스테르담은 쫓기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갱단을 규합해 빌에게 도전장을 던지는데 남북전쟁 징병 반대 폭동이 뉴욕을 뒤흔드는 가운데 암스테르담과 빌의 세력은 파이브 포인트 광장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입니다. 혼란 속에서 빌이 암스테르담에게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데 영화는 암스테르담이 제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무덤가에 묻힌 아버지와 빌의 묘를 비추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 위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세월 속에 바뀌어가는 장면이 겹쳐지며 개인의 복수극을 넘어 미국 사회의 변천사를 은유하는데 버처 커팅은 남북전쟁 때 실존했던 뉴욕 갱단의 보스 윌리엄 풀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천박하고 사악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인종차별주의자인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슴없이 살인도 저질렀으며 도살업자라 급소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며 살점을 자르는 일도 익숙합니다. 4위 나를 찾아줘의 에이미 던역. 결혼 5주년 아침 소설가 출신 아내 에이미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남편 닉은 경찰과 언론의 주목을 받지만 애매한 태도와 거짓말 때문에 곧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닉의 불륜, 재정 문제, 결혼 생활의 갈등이 드러나며 사람들은 그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확신하기 시작하지만 영화는 중반에 충격적인 반전을 드러냅니다. 에이미는 사실 닉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자작 실종극을 꾸민 것으로 닉의 외도와 자신에 대한 무시에 분노한 에이미는 치밀한 계획으로 남편을 살인자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닉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완벽한 남편 연기를 시작하는데 에이미는 계획대로 그를 파멸시킬 수 있었지만 또다시 상황이 틀어져 구원자로 삼으려던 옛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오히려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피해자로 귀환을 하자 세상은 닉을 아내를 기다린 헌신적인 남편 에이미를 극적으로 돌아온 아내로 칭송합니다. 그러나 닉은 진실을 알지만
에이미가 임신했다고 주장하자 결국 그녀 곁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영화는 거짓과 조작으로 묶인 부부의 불가해한 결속을 그린 채 끝납니다. 에이미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외모를 가진 캐릭터지만 당신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악당인데 겉으로 쿨한 여자처럼 행동하지만 내면은 매정하고 잔인한 성격의 괴물입니다. 남보다 항상 두 수 앞을 보고 계획을 세우며 치밀하게 살해를 준비하는데 여성 악역의 상징적 인물이 된 그녀는 웬만한 남자 악당들보다 악한 본능을 지녔다는 평입니다. 3위.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의 한스란다 대령역. 1941년 프랑스 시골에서 잔혹한 나치 장교 한스 란다는 유대인 사냥꾼으로 불리며 숨어있던 유대인 가족을 학살하지만 소녀 쇼샤나 드레이퍼스만은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한편 미군 레인 중위가 이끄는 특수부대 바스터즈는 나치에게 잔혹한 보복을 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들의 목표는 가능한 많은 나치를 학살하고 공포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몇 년 뒤 쇼샤나는 파리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데 히틀러와 나치 고위층이 신작 프로파간다,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극장을 불태워 모두를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동시에 바스터즈도 같은 시사회에 잠입해 히틀러를 암살하려 하는데 시사회 당일 쇼샤나는 자신의 영상을 필름에 심어두어 극장에 틀게 하고 불을 질러 목숨을 잃습니다. 바스터즈는 폭탄과 총격으로 히틀러를 포함한 나치 수뇌부를 몰살하는데 실제와 달리 영화 속에서는 극장에서 히틀러가 폭사하며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한스 란다는 전세가 기울자 미군과 거래에 항복하려 하지만 레이는 그의 이마에 하켄크로이츠라는 나치 문양을 새겨넣어 영원히 나치임을 낙인 찍습니다. 한스 란다 대령은 쿠엔틴 타란티노가 만들어낸 최고의 악당인데 무고한 유대인을 잡아 없애는데 희열을 느끼며 자신이 죽인 희생자의 무덤 앞에서 춤까지 추는 이에 불과한 캐릭터입니다. 2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안톤 시거역. 1980년 텍사스에서 사냥꾼 모스는 사막에서 마약 거래가 실패해 시체들이 널린 현장을 발견하는데 그곳에서 현금 200만 달러가 든 가방을 챙기면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한편 사이코패스 청부업자 안톤 시거가 돈을 되찾기 위해 모스를 추적하는데 그는 동전 던지기를 강요하며 사람의 생사 여부를 냉혹하게 우연에 맡기는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인물입니다. 모스는 아내를 피신시키고 돈을 들고 도망치지만 시거의 무자비한 집요함과 다른 범죄 세력의 개입으로 점점 더 궁지에 몰려 총격전이 이어지고 모스는 끝내 허무하게 다른 갱단에게 살해당합니다.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보는 것은 늙은 보안관 에드톤 벨로. 그는 정의와 질서가 무너진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은퇴를 결심하는데 세상이 너무 잔혹해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화는 보안관 벨이 은퇴 후 아버지의 꿈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마약, 돈, 살인 등 현실적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운명과 시대의 잔혹성에 대한 성찰로 마무리됩니다. 안톤 시거는 모든 것은 운명에 의해 결정된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악역이며 메마른 감정의 소유자로 사람의 목숨을 동전의 뒷면으로 결정하는 인물인데 끔찍한 짓을 어떤 죄책감도 없이 저지릅니다. 1위. 다크나이트의 조커역. 배트맨, 경찰청장 고든, 그리고 신임 지방검사 하비 덴트는 손을 잡고 범죄 조직을 소탕하려 해서 고담은 점차 안정되는 듯 보이지만 혼돈을 즐기는 새로운 악당 조커가 등장합니다. 조커는 돈이나 권력에 관심이 없고 단지 혼돈과 공포 자체를 즐기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인물인데 은행을 털고 범죄 조직을 장악하며 고담 시민들에게 끊임없는 도덕적 딜레마를 던집니다. 배트맨과 고든은 덴트를 고담의 백기사로 세우려 하지만 조커는 덴트와 그의 연인 레이첼을 납치하고 배트맨이 구하려 했지만 조커의 계략으로 레이첼은 죽고 덴트는 얼굴 반쪽의 화상을 리버 투페이스로 변합니다. 조커는 배트맨을 도덕적 한계까지 몰아붙이지만 결국 시민들이 서로를 죽이지 않고 연대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조커의 인간 불신 실험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비 덴트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범죄자가 되고 고든의 가족을 위협하다 배트맨에게 제압당하는데 덴트의 타락이 드러나면 고담의 희망이 무너질 것을 알게 된 배트맨은 덴트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도망자가 됩니다. 히스 레저의 조커 연기는 배트맨 시리즈 속 조커의 이미지 완전히 바꿔놓았는데 히스 레저가 연기한 조커는 변덕스러운 성격에 예측할 수 없는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는 사이코패스인 동시에 테러를 자행하는 악당이지만
그 카리스마의 관객들은 홀릴 수밖에 없는데 감독과 배우의 조화로운 호흡은 결국 무한한 매력의 천재 미치광이 광대 캐릭터를 탄생시켰습니다. 오늘은 콜라이더가 선정한 21세기 영화 속에 나타난 최고의 악당 15명이었습니다.